프랑스 파리에서 교육 연구를 하던 한 대학원생이 우연히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 하나. 태국 교육부 장관이 국제 컨퍼런스에서 한국 교육을 맹비난했지만 정작 태국의 대학생 취업률은 고작 41%에 불과했다는 것이었는데요. 더 놀라운 건 매년 3조 원 규모의 인재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과연 한국 교육이 정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태국이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이 따로 있는 걸까요? 직접 두 나라를 방문해 목격한 충격적인 교육 현장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저는 마리 뒤퐁입니다. 파리 경영대학원에서 교육과 경제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어요. 25살의 나이에 이미 여러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해왔지만 이번 과제만큼 충격적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르노 교수님이 던진 질문이 모든 걸 바꿨죠. 세계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교육 시스템을 찾아보세요. 처음엔 단순한 학기말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파헤치면서 점점 이상한 걸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교육 투자 규모가 무려 3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시스템을 향한 세계의 극명한 반응이었어요. 일부는 극찬하고 일부는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죠. 소르본 도서관에서 자료를 뒤적이던 중 태국 관련 기사 하나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제목만 봐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태국 교육부 장관, 한국 교육 시스템을 맹비난하다.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짜롱 수티파 장관이 방콕에서 열린 국제교육 컨퍼런스에서 한 발언이 그대로 실려 있었어요. 한국 교육은 학생들을 기계처럼 만드는 과잉 시스템일 뿐입니다. 우리 태국은 창의와 자유를 지켜왔어요. 학생들의 인간성을 말살하는 그런 교육은 절대 따라하지 않겠습니다. 당시 청중들은 열렬히 박수를 쳤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몇몇 유럽 기자들은 회의적인 눈빛을 보냈다는 후기도 있었어요. 저 역시 그 발언을 읽으면서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감정적으로 비판하는 걸까요? 단순한 교육 철학의 차이라기엔 너무 공격적이었어요. 마치 뭔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자신들의 부족함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더 깊이 파보기로 했습니다. 태국의 교육 현실을 면밀히 조사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났어요. 대학 졸업생 취업률이 고작 41%밖에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10명 중 6명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매년 3조 원 규모의 인재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에 투자한 비용 대비 실제로 사회에서 활용되는 인재의 비율이 형편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 교육을 비판할 여유가 있을까 싶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국제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BBC에서는 태국 교육 체계, 글로벌 경쟁력 꼴찌 수준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내보냈어요. CNN도 비슷한 논조였죠. 그런데 정작 태국 정부는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한국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의문이 깊어졌어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정말 짜롱 장관의 말처럼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태국이 뭔가를 심각하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아니면 더 복잡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데이터를 더 뒤져보니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한국을 비판하는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교육 경쟁력 순위에서 뒤처진 나라들이었죠. 이것도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교육 철학의 차이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뭔가 더 깊고 복잡한 진실이 숨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직접 현장을 보러 가기로 말이죠. 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현장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방콕에 도착한 첫날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와 나눈 대화가 인상적이었어요. 교육 연구하러 왔다고요? 우리 아이들 교육 정말 걱정이에요. 대학 나와도 일자리가 없거든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절망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방콕 시내의 한 공립학교를 방문했을 때 제가 본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교실 하나에 50명이 넘는 학생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에어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모든 창문을 열어놨지만 후덥지근했죠. 더 놀라운 건 교재 상황이었어요. 학생 5명이 교과서 한 권을 돌려가며 봐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칠판은 낡아서 글씨도 잘 보이지 않았고 컴퓨터는 아예 없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창의 교육을 논한다는 게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쏨차이 선생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의 이야기가 정말 가슴 아팠어요. 저희도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이 받쳐주지 않아요. 월급도 적고 교재도 부족하고 시설도 낙후됐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창의 교육만 강조해요. 점심시간에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들의 꿈이 참 소박했어요. 저는 그냥 안정적인 직장만 있으면 좋겠어요. 대학 졸업하면 취업이 될까요? 20살도 안 된 아이들이 벌써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오후에는 사립학교도 둘러봤어요. 공립학교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선진국 기준으로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교육 인프라는 거의 전무한 상태였어요. 인터넷 속도도 느리고 온라인 학습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하다 보니 한 가지 확실해졌어요. 짜롱 장관의 발언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말이죠. 창의와 자유를 지켰다고 하지만 실상은 기본적인 교육 인프라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태국 교육부를 방문했어요. 공식적인 인터뷰는 거절당했지만 한 공무원이 비공식적으로 말해준 이야기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한국 교육 시스템을 부러워해요. 하지만 공개적으로는 말할 수 없어요. 체면상 그럴 수 없거든요. 그 공무원은 계속해서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장관님 발언도 사실은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어요. 국민들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거죠. 우리 교육이 문제가 많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방콕 대학교도 가봤는데 여기서 만난 교수님의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한국 학생들과 우리 학생들의 차이를 아세요? 한국 학생들은 질문이 많아요. 토론도 활발하고 자료 조사도 철저해요. 우리 학생들은 수동적이에요. 시키는 대로만 해요. 그날 밤 한국 관련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한국의 디지털 교과서, 인공지능 튜터, 온라인 개방형 강좌 시스템에 대한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태국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의 교육 접근성이었습니다. 산간벽지 학생도 서울 최고 강사의 수업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단 몇 분이면 세계 어디서든 한국의 교육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태국은 어떨까요? 방콕 시내에서도 인터넷이 끊어지는 일이 빈번했어요. 지방은 더 말할 것도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교육을 논한다는 게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이틀간의 태국 현장 조사를 마치고 저는 확신했어요. 짜롱 장관의 발언은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진짜 문제는 한국 교육이 아니라 태국 교육의 근본적인 한계였습니다. 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국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비판받는 당사자인 한국의 교육 현장을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짜롱 장관의 말처럼 학생들을 기계로 만드는 시스템일까요? 인천공항에 내린 첫 느낌부터 달랐어요. 공항 곳곳에 디지털 안내판이 있었고 무료 와이파이 속도도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지하철역에서도 학생들이 태블릿을 보며 공부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서울교육청의 도움으로 강남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학교 입구부터 놀라웠어요. 최신식 건물에 스마트 출입 시스템,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디스플레이까지. 태국에서 본 학교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눈에 띈 건 학생 개개인이 태블릿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칠판도 전자칠판이었고 교사는 이를 능숙하게 활용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태블릿으로 실시간 질문을 올리고 교사는 즉석에서 답변해줬어요. 김민수라는 학생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희는 수학 문제를 풀 때 인공지능 튜터의 도움을 받아요. 틀린 부분을 바로 지적해주고 개인별 맞춤 문제도 제공해줘요. 이건 단순한 암기 교육이 아니라 개인화된 학습이었습니다. 더 신기했던 건 온라인 수업 시스템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개발됐지만 지금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학생이 서울 최고 강사의 수업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역 격차를 기술로 해결한 셈이었죠. 박지은 선생님과의 면담도 인상적이었어요. 예전에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었다면 지금은 학생 참여형 수업이에요. 토론, 발표, 프로젝트 학습이 주를 이루죠. 창의성을 기르는데 중점을 둬요. 태국에서 들었던 비판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였습니다. 점심시간에 학생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눠봤어요. 공부가 힘들지 않아요? 제가 물어보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재미있어요. 특히 온라인으로 세계 각국 친구들과 협업 프로젝트를 할 때는 정말 신나요. 오후에는 직업계 고등학교도 방문했어요. 여기서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학생들이 최신 장비로 실습을 하고 있었고 기업체와 연계된 현장 실습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었어요. 졸업과 동시에 취업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업률이었어요. 90%가 넘는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원하는 분야로 취업했다는 거였습니다. 태국의 41%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치였어요. 그날 저녁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제교육 세미나에 참석할 기회가 생겼어요. 정민호 교수라는 분이 한국 교육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지식의 평등한 접근을 기술로 보장합니다. 단 3분이면 모든 학생이 세계 최고 강의와 연결돼요. 인공지능이 개별 학습자의 수준을 분석해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하죠. 청중들은 숨죽인 채 들었고 발표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세미나 후 정민호 교수와 개별 면담을 했는데 그분의 말씀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외국에서는 우리를 주입식 교육이라고 비판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예요. 오히려 개별화된 창의 교육의 선두주자죠. 교수님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셨어요. 시골 학생이 서울 강남의 학생과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경제적 격차도 지역적 격차도 기술이 해결해줘요. 이게 바로 진정한 교육 평등이죠. 그날 밤 호텔에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태국에서 들었던 비판들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를 말이에요. 한국 교육은 기계를 만드는 시스템이 아니라 오히려 개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좀 더 일반적인 학교를 보고 싶어서 서울 외곽의 한 중학교를 방문했어요. 혹시 어제 본 건 특별한 케이스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학교 역시 디지털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었어요. 다만 강남의 학교보다는 규모가 작았지만 교육의 질적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서울 시내 명강사들의 수업을 똑같이 들을 수 있었거든요. 최영애 교감 선생님과의 대화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저희 지역은 예전에는 교육 소외 지역이었어요. 하지만 디지털 교육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서울 못지않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됐죠. 수업을 참관하면서 놀란 점이 또 있었어요. 학생들이 단순히 교사의 설명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태블릿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았습니다. 질문도 활발했고 토론도 자연스럽게 이뤄졌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협동학습 시간이었어요. 4명씩 팀을 이뤄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각자 태블릿으로 자료를 찾고 의견을 나누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창의적 교육 아닐까요? 점심시간에 만난 이수진이라는 학생의 말이 기억에 남아요. 예전에는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은 바로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인공지능 튜터도 있어서 개념 이해도 쉬워졌고요. 오후에는 특별한 수업을 참관할 기회가 생겼어요. 제주도에 있는 학교와 화상으로 연결해서 공동 수업을 진행하는 거였습니다. 서울의 학생들과 제주도의 학생들이 하나의 주제로 토론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어요. 이건 단순한 원격 수업이 아니었어요. 지역을 초월한 협업 교육이었습니다. 제주도 학생들은 지역 특성을 살린 자료를 제공하고 서울 학생들은 도시의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냈어요. 서로 다른 환경의 학생들이 만나 시너지를 내는 거죠. 수업이 끝나고 담당 교사에게 물어봤어요. 이런 수업이 자주 있나요? 네, 주 단위로 다른 지역 학교들과 연결해서 수업해요.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날 오후 늦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방문했어요. 여기서 만난 연구관님이 한국 교육의 변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인성을 기르는 교육으로 전환했어요. 기술은 그 도구일 뿐이죠. 특히 흥미로웠던 건 평가 방식의 변화였어요. 단순 암기가 아니라 사고력과 창의력을 평가해요. 정답이 하나가 아닌 문제들도 많아졌죠.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저녁에는 학부모 간담회에도 참석해봤어요. 처음에는 한국 학부모들이 교육열이 과도하다는 편견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좀 달랐어요. 아이가 행복하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성적보다는 창의성과 인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모든 부모가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건전했어요. 무조건적인 경쟁보다는 아이의 적성과 흥미를 살리려는 노력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이틀간의 경험을 정리해보니 한 가지 확실해졌어요. 한국 교육에 대한 해외의 편견과 현실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태국에서 들었던 비판들은 거의 사실과 다른 것들이었어요. 오히려 한국은 전통적인 교육의 장점은 살리면서도 창의성과 개별화를 추구하는 미래형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비판하는 게 과연 옳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셋째 날에는 한국의 혁신학교라는 곳을 가보기로 했어요. 혁신학교는 기존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인성 중심의 교육을 하는 학교라고 들었거든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혁신초등학교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부터 남달랐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활기차게 들렸고 교정 곳곳에 아이들이 직접 만든 작품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자유롭고 창의적인 분위기였어요. 교실 수업을 참관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아이들이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모둠을 이뤄 자유롭게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팀은 바닥에 앉아서 큰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어떤 팀은 태블릿으로 자료를 찾고 있었어요. 김나영 선생님이 수업 방식을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존중해요. 질문이 생기면 바로 찾아보고 토론하고 실험해 볼 수 있도록 해주죠. 정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요. 점심시간에 만난 초등학교 3학년 최민준이라는 아이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공부가 재미있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님이랑 같이 찾아봐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배우니까 더 기억에 남아요. 오후에는 중학교도 방문했어요. 여기서는 학생주도 수업이라는 걸 봤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수업을 준비하고 발표하고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이었어요. 교사는 옆에서 조언만 해줄 뿐이었습니다. 이런 수업이 가능한 이유를 물어보니 답은 역시 디지털 인프라였어요. 아이들이 필요한 자료를 언제든 찾을 수 있어요. 온라인 도서관, 교육용 동영상, 전문가 인터뷰까지 모든 게 연결돼 있죠. 박철수 교감 선생님의 설명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장애 학생에 대한 배려였어요. 시각 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해 음성 지원 시스템이 있었고 청각장애 학생을 위해서는 자막과 수어 통역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기술이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해요. 특수교육 담당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특별한 도구나 교재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태블릿 하나면 모든 지원이 가능해요. 하루 종일 혁신학교들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한국 교육이 단순히 기술만 앞선 게 아니라 교육 철학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경쟁보다는 협력, 암기보다는 창의 획일화보다는 개별화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여기서 만난 외국인 교환학생들의 이야기가 흥미로웠어요. 독일에서 온 한스라는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교육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자유롭고 창의적이더라고요. 프랑스에서 온 소피아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특히 디지털 교육 부분은 정말 부러워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통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는데 한국은 이미 미래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한국 교육을 가장 혹독하게 비판하는 나라는 태국 같은 교육 후진국들이라는 게 아이러니했어요. 오히려 교육 선진국인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온 학생들은 한국 교육을 인정하고 배우려 하더라고요. 세미나가 끝나고 독일 교육학과 교수님과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 교육의 가장 큰 강점은 형평성이에요. 어느 지역, 어느 계층이든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죠. 이건 정말 배울 점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됐어요. 한국 교육에 대한 비판들, 특히 태국에서 들었던 비판들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들인지를 말이에요. 오히려 한국은 세계가 배워야 할 교육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태국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연결된 수업에 참관할 기회가 생긴 거였습니다. 바로 그 수업에서 저는 두 나라 교육의 격차를 생생하게 목격했어요. 수업 주제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이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태블릿을 이용해 실시간 데이터를 찾아보고 그래프를 만들고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반면 태국 학생들은 교과서만 보고 있었어요. 인터넷 연결도 자꾸 끊어져서 수업 진행이 어려웠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질의응답 시간이었어요. 한국 학생 박지민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데이터를 보면 흥미로운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태국 학생들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어요. 반대로 태국 학생이 한국에 질문했을 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한국의 태양광 발전 효율성이 궁금해요. 한국 학생 김소연은 즉석에서 태블릿으로 최신 데이터를 찾아 그래프와 함께 설명했어요. 심지어 다른 나라와의 비교 분석까지 해서 보여줬죠. 수업을 지켜보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게 바로 3조 원의 차이구나 싶었습니다. 같은 주제로 공부하고 있지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 그리고 활용 능력에서 엄청난 격차가 있었어요. 수업 후 태국 쪽 화면이 꺼지자 한국 학생들이 아쉬워했어요. 태국 친구들이랑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인터넷이 자꾸 끊어져서 아쉬웠어요. 김지훈이라는 학생의 말이었습니다. 이런 순수한 반응을 보면서 더욱 안타까웠어요. 담당 교사 이현주 선생님과 수업 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분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처음에는 국제 교류 수업이라고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격차만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태국뿐 아니라 다른 개발도상국들도 비슷한 상황이죠. 오후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방문했어요. 여기서 한국의 디지털 교육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됐는지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규모였어요. 전국 모든 학교가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어요. 클라우드 기반 학습 관리 시스템으로 언제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고요. 시스템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태국과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새삼 실감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장애학생 지원 시스템이었어요.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음성 변환,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수어 번역, 학습장애 학생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까지 모든 게 자동화돼 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연히 태국 관련 뉴스를 봤는데 충격적이었어요. 짜롱수티파 장관이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자가 묻더라고요. 장관님, 태국 대학생 취업률이 41%인데 여전히 한국 교육을 비판하시겠습니까? 장관의 대답이 더 가관이었어요.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확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명하는 모습에 가까웠어요. 다른 기자가 추가 질문을 했어요. 그렇다면 매년 3조 원 규모의 인재 손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때 장관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그건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저는 씁쓸했어요. 현실을 외면하고 다른 나라를 비판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왜 모를까요? 오히려 배워야 할 대상을 적으로 만드는 우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지금까지의 경험들을 정리해보니 한 가지 분명해진 사실이 있었어요. 한국 교육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력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진정한 철학과 의지에서 나온다는 거였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려는 노력, 개개인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키워주려는 시스템,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려는 의지.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지금의 한국 교육을 만든 거였어요. 반면 태국은 어떨까요? 현실은 외면하고 남탓만 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문제는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로는 100년이 지나도 발전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날, 저는 한국 교육의 또 다른 면을 보고 싶어서 지방 도시로 향했어요. 혹시 수도권과 지방 간에 교육 격차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전주로 가는 길에도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온라인 강의를 듣기도 하고 문제집 앱으로 공부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동 시간조차 학습 시간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주에 도착해서 찾아간 고등학교는 규모는 서울보다 작았지만 교육시설은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아늑하고 가족적인 분위기였습니다. 학생 수가 적어서 개별 지도가 더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최병호 교장 선생님과의 면담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 학교 학생들이 서울 강남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같은 수업을 들어요. 화상회의로 토론도 하고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하죠. 지역 격차는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실제로 수업을 참관해보니 그 말이 사실이었어요. 화면 너머로 서울의 명강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전주의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답변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물리적 거리는 의미가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만난 박민지라는 학생의 말이 기억에 남아요. 친구들이 서울로 유학 가야 하나 고민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여기서도 서울만큼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오후에는 농촌 지역의 작은 초등학교도 가봤어요. 전교생이 100명도 안 되는 작은 학교였지만 여기서도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도시 아이들과 똑같이 태블릿으로 수업하고 온라인으로 다른 지역 친구들과 교류하고 있었어요. 김영수 교장 선생님은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서울 아이들 못지않아요. 오히려 자연 환경이 좋아서 창의성이 더 풍부한 것 같아요. 디지털 교육과 자연 교육의 조화라고 할 수 있죠. 그날 오후 늦게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한국이 이룬 성과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지역 격차, 계층 격차를 기술로 해소하고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려는 노력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반면 태국에서 본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방콕 시내에서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힘든 상황인데 지방은 더 말할 것도 없었죠. 그런 현실은 외면하고 한국을 비판만 하고 있으니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들러보기로 했어요. 국립중앙도서관이었습니다. 여기서 한국 교육정책의 변천사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놀라웠던 건 한국도 예전에는 지금의 태국과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지역 격차, 교육 불평등, 낙후된 시설 등등. 하지만 꾸준한 투자와 정책적 의지로 이 모든 걸 극복해낸 거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교육 정보화 정책의 역사였어요. 20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지금의 시스템을 만든 거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의 결과였습니다. 도서관에서 나와 한강을 바라보며 걸으면서 저는 이번 여행의 의미를 되새겨봤어요. 단순히 두 나라 교육 시스템을 비교하는 걸 넘어서 교육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의 차이를 본 거였어요. 한국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고 태국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국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었고 태국은 변화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그 결과가 바로 3조 원의 차이로 나타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말이에요. 특히 태국 같은 나라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배워야 할 점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후 저는 곧바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어요. 이번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서 느낀 건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거였습니다. 보고서 제목을 정하는데도 고민이 많았어요. 결국 태국이 외면한 한국 교육,
3조 원 가치의 진실로 정했습니다. 제목에서부터 이번 연구의 핵심을 담고 싶었거든요. 보고서 첫 부분에는 태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기록했어요. 교실 하나에 50명이 넘는 학생들, 5명이 한 권의 교과서를 나눠보는 현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외면한 채 다른 나라를 비판하는 정치적 행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서술했습니다. 반면 한국 교육에 대해서는 객관적이면서도 상세하게 기록했어요. 지역과 계층을 초월한 교육 평등, 개별 맞춤형 학습 시스템,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의지. 이런 것들이 3조 원 가치를 만들어낸 진짜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한 후 교수님께 제출했는데 반응이 뜨거웠어요. 이런 현장 연구는 처음 봤습니다. 특히 두 나라의 격차를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준 자료는 귀중해요. 르노 교수님의 평가였습니다. 곧이어 학교 차원에서 공개 발표회를 열기로 했어요. 다른 학과 교수들과 학생들,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까지 참석하는 큰 행사였습니다. 발표 당일 강당이 가득 찰 정도로 관심이 높았어요.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청중들의 집중도가 남달랐어요. 특히 태국 현지 사진들을 보여줄 때 탄식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창의 교육을 논한다고요? 한 교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한국 교육 시스템을 소개할 때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모든 학생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지방과 도시 간 차이는 없나요? 질문이 쏟아졌고 저는 제가 직접 본 것들을 바탕으로 답변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결론 부분이었어요. 태국이 외면한 한국 교육은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깊이 생각에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흥미로운 질문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치학과 교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먼저 현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를 비판할 시간에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한국도 하루아침에 지금 수준에 도달한 게 아니거든요. 20년 이상의 꾸준한 노력과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발표회가 끝나고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프랑스 교육 전문지에서는 한국 교육의 성공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냈고 유럽 교육 네트워크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독일 교육학자와의 대화였어요. 한국 교육에 대한 편견이 많았는데 당신의 연구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뿌듯했어요. 몇 주 후에는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CNN에서 제 연구 결과를 인용해 K-에듀케이션 글로벌 인재 경쟁의 새로운 기준이라는 제목의 특별 보도를 내보낸 거였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반면 태국에서는 여전히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았어요. 짜롱 장관은 여전히 한국 교육을 비판하고 있었고 정작 자국의 교육 문제는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학생들은 미래를 위해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전국 어디서든 똑같은 양질의 교육을 받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태국의 학생들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된 기회도 얻지 못하고 있을 거고요. 이게 바로 3조 원의 차이입니다. 돈의 차이가 아니라 철학과 의지의 차이예요.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와 현실을 외면하고 남탓만 하는 나라의 차이. 그 결과가 지금의 격차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저는 이번 연구를 통해 확신했어요. 교육은 정말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교육 혁신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배워야 할 모델이라는 것도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